여러분은 노후에 부부가 합쳐서 매달 300만 원씩 연금이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정도면 서울 강남에서도 큰 소리 치고 살지 하며 부러워하실 겁니다. 저도 딱 1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남 여수산단 대기업에서 평생을 바치고 은퇴할 때 제 손에는 4억 원이라는 퇴직금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300만 원의 연금 통장이 쥐어져 있었거든요. 남들은 저보고 노후 준비 끝판왕이라고, 이제는 여수 밤바다 보면서 폼나게 살 일만 남았다고들 했습니다. 근데요, 그 300만 원이 제 노후를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제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 하나 결제하는데 잔액 부족이 뜨더라고요. 연봉 1억을 넘게 받던 제가 대체 1년 만에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제가 전부 다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을까요? 문제는 그놈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여수에서 식당으로 크게 성공한 아들 녀석을 보면서 저도 뭔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빠는 대기업 출신이야. 장사도 급이 다르게 해야지. 그 생각에 눈이 멀어 여수 돌산 끝자락에 땅을 사고 번듯한 카페를 지었습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 담보로 시설자금 대출까지 듬뿍 받았죠. 매달 나오는 연금 300만 원이면 그까짓 이자 150만 원 정도는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은 제 계산기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개업하고 석 달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직장 다니는 아들 밑으로 들어가 있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다는 겁니다. 연금 소득에 사업자 등록까지 되어 있으니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라더군요. 세상에 매달 40만 원 가까운 돈이 생으로 나가게 생겼는데 그때는 그게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는 하나뿐인 딸애는 매일같이 찾아와 제 속을 긁어댔습니다. 아빠, 이제 건물주인데 화재보험은 제일 좋은 걸로 들어야 해. 그리고 나중에 치매라도 오면 아들 식당에 폐 끼칠 거야? 치매보험, 암보험 이거 다 아빠를 위한 거야. 착실하게 제 앞가림하는 아들 보기 미안해서라도 딸의 실적 하나라도 더 올려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둘씩 들어준 보험료가 어느새 매달 1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은행 이자에 보험료, 거기다 건보료까지. 제 금쪽 같은 연금 300만 원은 통장에 찍히기가 무섭게 비명도 못 지르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카페 문을 열어보니 여수 밤바다의 낭만은커녕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안 보이는 날이 허다하더라고요. 당신, 이거 어쩔 거야? 이번 달 대출 이자랑 딸내미 보험료 내고 나면 우리 생활비도 없어. 아내의 날 선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금이 300만 원이나 나오는데 왜 돈 타령이야? 당신이 씀씀이가 큰 거 아니야?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식했던 거였죠. 연금은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는데 저는 그걸 사업 자금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저 같은 실수를 하는 시니어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자부심이 오히려 노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아들 식당에 가서 고기 굽는 알바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 처절한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퇴직금이나 연금 믿고 나도 카페나 한번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자식들 등 떠밀려 보험이다, 뭐다 돈 줄줄 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전남 여수 돌산 바닷가에서 겪은 이 피눈물, 나는 1년의 기록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어떻게 그 빚더미 속에서 연금 통장을 사수했는지, 그리고 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 누군가의 용돈으로 혹은 은행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평생을 바쳐 만든 제 노후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그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남 여수의 뜨거운 여름 열기보다 더 뜨거웠던 게 제 젊은 날이었습니다. 그 큰 대기업 산단에서 35년을 하루같이 버텼죠.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 공장이 제 인생의 전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고 아들, 딸 대학 보내고
이제 겨우 어깨에 짐 좀 내려놓나 싶던 그날. 동료들이 챙겨준 퇴임 기념패를 들고 나오는데 묘한 해방감과 함께 무거운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지훈 씨, 이제 진짜 부자네. 300만 원 연금에 4억 원 퇴직금이면 여수 시장 부럽지 않겠어? 등 뒤로 들려오는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농담이 제 자존심을 한껏 세워줬습니다. 맞벌이하며 고생한 아내 은자 씨에게도 큰 소리 쳤죠.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매달 300만 원씩 꽂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연금 보험료 낼 때는 그렇게 아깝더니 막상 받을 때 되니까 그게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훈장이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원하던 휴식이 막상 현실이 되니까 견딜 수 없는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다는 게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사는데 저만 멈춘 것 같았죠. 특히 여수에서 제일 큰 생선구이 식당을 하는 아들 녀석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번듯하게 자리 잡은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열등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아직 젊은데,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부장이었는데, 자식보다 더 잘나고 싶은 그 못난 마음이 제 노후를 망치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아들 식당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서고 아들은 큰 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하더군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 은자 씨가 불쑥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우리도 저렇게 사람들 북적이는 일 하나 하면 안 될까? 당신 손맛도 좋고 나도 가만히 있으니 병 날 것 같아.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침 보험 영업하는 딸애가 찾아와 부채질을 하더라고요. 아빠, 요새 여수 돌산 쪽 카페가 대세인 거 알지? 아빠 퇴직금이면 충분히 땅 사고 건물 올릴 수 있어. 아빠 성격에 집에서 쉬는 거 안 맞잖아. 딸은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하나 있으면 내 실적도 좀 도와주고 아빠 화재보험이랑 다 챙겨줄게. 아빠는 품위 있게 카페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지. 솔직히 그 사장님 소리에 마음이 확 쏠렸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굽신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가게에서 폼나게 커피 내리며 여수 밤바다를 즐기고 싶었죠. 남의 돈 벌어주는 건 평생 해봤는데 내 돈 지키는 건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만 알 겁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에 오는 그 투명 인간 취급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아내는 제 길을 살려주려고 부추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제가 먼저 시작하자고 말해주길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연금이 300만 원이나 나오는데 뭐가 겁나냐? 망해도 이자는 낼 수 있겠지. 그 아니란 생각이 제 인생 최대의 악수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수 돌산에서도 전망이 제일 좋다는 땅을 보러 갔습니다. 평당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곳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벌써 성공한 기분이 들더군요. 퇴직금 4억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땅값에 건축비까지 하려니 턱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제 귀에 대고 달콤한 소리를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여수 아파트 값이 5억 원은 넘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좀 받고 연금 나오시니까 신용대출 조금만 섞으면 이 정도 건물은 금방 올려요. 연금 300만 원이면 은행 이자 내고도 남는데 뭘 걱정하세요? 그 말이 마치 정답처럼 들렸습니다. 부족한 자금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100만 원 정도라는데 연금이 있으니 우습게 보였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막상 공사가 시작되니 여기저기서 추가 비용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하수도 끌어오는 비용, 조경 비용, 인테리어 자재값 상승, 4억 원의 퇴직금은 순식간에 녹아 없어졌고 저는 어느새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힌 채 은행 문을 들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보험하는 딸에는 그 와중에 찾아와서 계약서부터 내밀더군요. 아빠, 건물 짓는데 화재보험 안 들 거야? 그리고 아빠 나이 생각해야지. 암보험이랑 치매보험도 지금 들어놔야 싸.
나 이번 달 실적 모자라는데 아빠가 좀 도와줘.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사인한 보험료만 매달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연금보다 빠져나갈 돈의 목록이 더 길어지고 있다는 걸 외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공사가 완공되기도 전에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분명히 아들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 푼도 안 내던 건보료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재산이 잡히니 무려 40만 원 가까이 찍혀서 나왔습니다. 숨만 쉬어도 매달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카페 문만 열면 관광객들이 밀려들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여수 밤바다는 저에게 낭만이 아니라 차가운 현실의 벽을 먼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카페 문을 여는 날이 왔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앞마당처럼 펼쳐진 그곳에서 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죠. 오픈 첫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수에서 생선구이 식당 크게 하는 아들 녀석이 자기네 손님들을 죄다 우리 카페로 보냈거든요. 아버님, 대기업 부장님 하시더니 카페 사장님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지인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데 어깨가 으쓱해서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아내 은자 씨도 오랜만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날랐습니다. 당신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공장 냄새 대신 커피 향기 맡으니까 살 것 같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하면서도 뿌듯하더라고요. 첫날 매출만 150만 원을 찍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달에 수천만 원 버는 건 시간 문제 같았죠. 연금 300만 원은 그냥 노후 용돈으로 쓰고 카페 수입으로 호강시켜 주겠노라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화려한 개업식이 끝나고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책상 위에 쌓인 고지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받았던 시설자금 대출 이자가 당장 내일부터 빠져나간다는 문자였죠. 연금 300만 원이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은행에서 벌써 자기들 몫을 챙겨갈 준비를 마친 겁니다. 그때만 해도 뭐 장사해서 갚으면 되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실은 그때 멈추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봤어야 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주말에만 몰리고 평일에는 돌산대교만 바라보며 파리만 날리는 날이 더 많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사장님 소리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에 얻은 그 지위라는 게 마약보다 무섭더라고요. 제 인생에 실패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나 싶을 때 보험 영업하는 딸애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작정을 한 모양인지 가방 가득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더군요. 아빠, 이제 카페 사장님인데 직원들 사고 나면 어쩔 거야? 산재보험은 기본이고 이 건물 화재보험도 업그레이드 해야 해. 딸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다 부모를 위한 거라는 말에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그리고 요즘은 치매보험이랑 간병인 보험 필수인 거 알지? 나중에 아들한테 짐 되기 싫으면 지금 들어놔야 해. 딸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성공한 아들에게 기대기 싫어하는 제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결국 그날 밤 저는 딸이 가져온 서류들에 서너 번 더 사인을 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합쳐서 120만 원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아들 밑에 있을 때는 한 푼도 안 내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연금 소득에 건물 재산까지 잡히니까 매달 45만 원이라는 거금이 찍혀 나왔더라고요. 아니, 내가 평생 세금 냈는데 은퇴하고도 이렇게 많이 내야 해? 구청에 전화해서 따져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내야 한다는 거였죠. 막상 해보니까요. 돈 버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인데 나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에서 이자 떼고 보험료 떼고 건보료까지 떼고 나니까 통장에 남는 건 5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카페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 그때부터는 장사가 아니라 전쟁이더라고요.
개업하고 4달째 접어드니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비라도 오는 날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직원 인건비에 전기세, 수도세까지 내고 나면 카페는 늘 적자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당분간 아들한테 용돈 좀 받으면 안 될까? 그 말을 뱉는 순간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장사 시작할 때 아들 도움 안 받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 아들도 식당 확장하느라 대출 많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벌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잘 나가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제는 자식 볼 면목이 없어진 거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취해 확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의 무서움을 몰랐던 겁니다. 매달 25일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제 핸드폰은 출금 완료 문자들로 불이 났습니다.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돈들을 보며 허망하게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수 시내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카페는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릴 위기에 처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올랐다는 은행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노을이 이렇게 빨갛고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를 보며 늙어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바다가 저를 집어삼킬 것처럼 무섭게만 보였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힌 마당에 멈출 수도 없었죠.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하듯 연금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내일은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제 기도는 바다 건너 어디로 가버렸는지 현실은 더 가혹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연금 300만 원은 이미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은행 이자와 딸의 보험료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어떻게든 이 카페를 살려야 한다. 평생 대기업에서 기획하고 실행하며 살았던 제 자존심이 가만히 있는 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여수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책자금 대출이나 소상공인 지원금 같은 정보들을 닥치는 대로 긁어 모았습니다. 사장님, 이런 정부 지원금은 서류가 복잡해요. 그래도 받기만 하면 이자가 훨씬 싸요. 상담사의 말에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고금리 아파트 담보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여수 서시장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금풍생이 생선을 샀습니다. 오랜만에 어깨를 펴고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있대. 이거만 잘 되면 우리 이제 숨통 좀 트일 거야. 막상 해보니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챙기느라 카페 영업을 빼먹는 날이 늘어났고 그럴수록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이 지원금만 받으면 다시 예전에 그 당당한 지훈 씨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업이 힘들 때 어디서 돈 좀 빌려오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도 그때는 그게 정답인 줄만 알았습니다. 지원금 신청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딸애는 또 눈치 없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걸 들고 왔더군요. 아빠, 지금 내는 보험료 너무 비싸잖아. 이거 해지하고 이 연금저축보험으로 갈아타면 나중에 연금 더 받을 수 있어. 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지금 나가는 돈을 줄여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니 해약 환급금이 반토막도 안 되더라고요. 수천만 원 넘게 부었던 돈이 순식간에 500만 원도 안 되는 푼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빠, 이건 나중을 위한 투자야. 이번 달 내 실적만 좀 채워주면 나도 아빠 카페 홍보 많이 해줄게. 딸은 제 속도 모르고 철없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착실하게 식당하는 아들 녀석은 아버지, 힘들면 카페 정리하고 내 식당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게 제 노후 자금을 더 깊게 묶어버리는 자충수였습니다.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서 발생하는 사업비며 딸애가 챙겨가는 수수료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장 눈앞의 고정 지출을 몇십만 원 줄여보겠다는 생각에 제 금쪽 같은 노후 자산을 난도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애가 가져온 그 서류 뭉치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제 마지막 비상금까지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가 카페 바로 앞쪽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사장님, 이번 축제 기간에 예약 좀 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울려댔고 카페는 개업 이후 처음으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하루 매출이 3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죠.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거봐, 내가 하면 된다고 했지? 우리 이제 진짜 살았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축제는 딱 3일 만에 끝났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꺼지고 난 뒤에 여수 바다는 이전보다 더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반짝 매출로 번 돈은 밀린 이자와 재료비를 갚고 나니 손에 남는 게 없더군요. 오히려 축제 기간 동안 무리하게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며 갑자기 늘린 식자재 재고가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 뒤 카페 주차장에 차를 대던 손님이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지만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보험 영업하는 딸애에게 전화를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빠, 아까 그 보험에서 주차장 사고는 특약으로 안 넣었잖아. 그건 아빠가 생돈으로 물어줘야 해. 순간 머리가 띵하더군요. 매달 120만 원씩 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도움을 못 받는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은 참 냉정하더라고요. 연금 300만 원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가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퇴직금 남은 게 조금 있고 아파트도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건 절벽 끝에서 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제가 그 줄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현실이라는 무거운 파도는 저를 더 깊은 심해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장사 수완 좋은 아들이 기막힌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식당 영수증 가져오시면 카페 음료 10% 할인해주는 걸로 협업하시죠. 제가 손님들 다 그쪽으로 몰아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수에서 가장 큰 식당을 하는 아들 덕분에 제 카페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죠. 점심시간만 되면 단체 손님들이 밀려드는데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꼭 돈 세는 기계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내 은자 씨도 이제야 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당신 봐요, 하면 된다니까. 아들 덕에 우리도 이제 진짜 사장님 소리 듣네. 그늘졌던 아내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걸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안정적으로 80만 원대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료비 내고 인건비 챙겨도 내 연금 300만 원은 온전히 지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다는 걸요. 손님이 늘어나니 몸은 고됐지만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제 모습이 꽤나 근사해 보였습니다. 회사 다니던 시절 부하 직원들 거느리던 기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분 계세요? 무너졌던 자존심이 다시 세워질 때 사람은 누구나 눈이 멀게 마련입니다. 장사가 좀 풀린다 싶으니 집안 분위기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보험하는 딸에는 매주 찾아와 제 안부를 묻고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아빠, 역시 우리 아빠야. 대기업 부장 출신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딸의 칭찬에 입꼬리가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슬그머니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아빠, 이제 돈도 좀 벌리는데 손주들 이름으로 교육보험 하나 들어주는 거 어때? 아빠가 나중에 유산 대신 이 보험 물려주면 애들이 할아버지 최고라고 할걸. 평소 같으면 버럭 화를 냈겠지만 그때는 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300만 원에 카페 순수익까지 더하면 손주들 보험료 몇십만 원쯤은 할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일 같았죠. 결국 또 한 번 사인펜을 들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들도 식당 하느라 바쁜데 내가 챙겨야지. 그렇게 늘어난 보험료가 이제는 제 연금의 절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카페 매출이 늘어난 만큼 나가는 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거든요. 손님이 많아지니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더 써야 했고 재료비는 물가 상승 때문에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거기다 카페 관리를 위해 가입한 각종 시설 유지 보험에 영업배상 책임 보험까지. 겉으로는 번듯한 사장님이었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매출 숫자에 취해 저는 그 독이 든 성배를 계속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카페 문을 연 지 1년째가 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7시 반부터 나와서 밤 11시까지 서 있다 보니 무릎이며 허리가 남아나질 않았죠. 지훈 씨, 우리 그냥 사람 좀 더 쓰고 쉬면 안 될까? 아내의 걱정 섞인 말에 저는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니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야. 우리가 직접 해야 인건비 한 푼이라도 더 아끼지. 막상 해보니까요, 몸이 망가지는 속도는 돈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파스 냄새가 커피 향보다 더 진동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치매보험에 암보험까지 잔뜩 들어놨는데 정작 매일같이 쑤시는 이 관절 통증에는 쓸 수 있는 보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나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성공한 시니어 사장님이야. 다들 나를 부러워하잖아.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 평화로운 안도감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행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제 가짜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대출금리가 변동되면서 이자가 50만 원 더 올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연금 300만 원 중에서 이미 이자로 150만 원이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50만 원이 더 늘어난다고? 카페 매출로 메꾸면 된다고 자위했지만 그날따라 여수 바다에는 폭풍우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구청에서 통지서가 하나 더 날아왔습니다. 작년 카페 매출이 생각보다 높게 잡히는 바람에 제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책정된 거였습니다. 연금은 연금대로 세금이 붙고 사업소득은 또 따로 세금이 붙으니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 떨어진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짜 위기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안도감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위기는 항상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옆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람 참 간사하더라고요. 아들 식당 영수증 들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카페가 북적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감은 파도에 씻겨나간 듯 사라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80만 원을 넘기고 주말에는 200만 원 가까이 찍히는 날도 생기니 이제야 제가 여수 돌산의 진짜 사장님이 된 것 같았죠. 오랜만에 산단 시절 동료들을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야, 김 부장, 자네 진짜 대단하네. 우린 퇴직하고 집에서 눈치 보기 바쁜데 자네는 이런 바닷가 명당에 자기 건물 가지고 장사까지 하니 부러워 죽겠어. 그 소리를 들으니 입꼬리가 귀에 걸리더군요. 커피값이며 케이크 값까지 제가 다 내겠다고 호기를 부렸습니다. 아이고, 연금 300만 원 나오는데 이 정도 대접 못하겠나? 편하게들 먹게. 그때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은퇴자의 표본이었습니다. 아내 은자 씨는 옆에서 돈 아껴야지라며 눈치를 줬지만
저는 그 경고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여보, 장사는 기세야.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더 오는 법이라고. 혹시 주변 시선 때문에 노후 자금을 펑펑 쓰고 계신 분 계세요? 저도 그때는 그 체면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매출이었지만 사실 그 돈은 제 통장에 머무르는 법이 없었거든요. 재료비 결제하고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고 매달 나가는 시설 유지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매출 총액이라는 숫자에 취해 있었습니다. 돈이야 돌고 도는 거지 연금이 뒤를 받쳐주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는 제 인생이 드디어 평탄한 고속도로에 올라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보험 영업하는 딸의 발걸음도 더 잦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부유층 전용 연금보험이라며 두꺼운 책자를 가져왔더군요. 아빠, 지금 나오는 연금 3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이 카페에서 버는 돈으로 나중에 손주들한테 물려줄 상속형 연금 하나 더 만들자. 이게 다 절세 혜택도 있고 아빠한테 좋은 거야. 딸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가 아빠 덕분에 이번 달 영어방 할 것 같아. 아빠가 나 기 좀 살려주면 안 돼? 그 말에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착실하게 식당 운영하며 제 앞가림하는 아들 녀석에게는 해준 게 없는데 딸의 실적이라도 챙겨줘야 아비 노릇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아빠가 사인해주마. 너도 이제 정착해야지. 아내는 옆에서 당신 미쳤어? 우리 지금 대출 이자만 150만 원 넘게 나가는데?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속 좁은 소리로 치부했습니다. 결국 매달 100만 원이 추가로 나가는 고액보험에 덜컥 사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연금 300만 원에서 이자 떼고 딸의 보험료 떼고 제 실비보험이랑 아내 암보험까지 내고 나니 정작 제 손에 남는 현금은 단돈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카페 매출로 메꾸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장사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여수바다에 태풍이라도 올라온다는 뉴스가 뜨면 제 심장부터 덜컥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낼 날짜는 다가오는데 손님은 안 오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 노후를 설계한 게 아니라 자식의 실적과 은행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제 노년을 담보 잡힌 거였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카페 메뉴를 늘리고 고가의 최신식 커피 로스팅 기계를 250만 원이나 주고 리스로 들여왔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살아남는다는 강박관념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개업하고 딱 1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수기가 찾아오면서 여수 돌산을 찾는 관광객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식당이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 한 달간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식당 덕에 버티던 매출의 70%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여보, 이번 달은 진짜 큰일 났어. 대출 이자 낼 돈도 안 모여. 아내 은자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연금 300만 원이라는 돈은 제 노후의 최후 보루여야 했는데 저는 그걸 이미 여기저기 다 저당 잡히고 빈 껍데기만 쥐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며칠 뒤에 빠져나갈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저를 비웃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은퇴 후의 삶은 전쟁터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전쟁터에는 적군이라도 보이지 여기서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제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딸애가 들어준 그 수많은 보험들은 정작 제가 돈이 없어 허덕일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매달 제 숨통을 조여오는 무거운 짐일 뿐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또 다른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잠깐의 위기겠지. 아들 식당 다시 열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결에 들려오는 핸드폰 알람 소리는 희망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 요구 통지서였죠.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이제는 아파트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과연 이 지옥 같은 연금의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남은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믿고 있던 그 든든한 백들이 한순간에 저를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를 받고 달려간 창구에서 저는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에 아파트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출 연장이 어렵게 됐습니다. 1억 원 정도는 중도 상환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여수 아파트 값이 영원히 오를 줄 알았고 제 연금 300만 원이면 은행이 저를 VIP 대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은행은 제가 카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국민연금을 300만 원이나 받는데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떼먹을 사람으로 보입니까? 창구에서 소리를 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규정 타령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카페를 차리면서 사인했던 수많은 서류 속에 담보비율 유지라는 무서운 조항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1억 원을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평생 대기업 다니며 신용 하나로 살았는데 은퇴하고 사장님 소리 좀 듣겠다고 나선 결과가 고작 신용 불량 위기라니. 아내 은자 씨에게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부부가 평생 일궈온 저 아파트까지 날아간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보험 영업하는 딸애를 카페로 불렀습니다. 얘야, 아빠가 지금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가입시킨 그 보험들, 그거 해지하면 얼마나 나오니? 아니면 보험 약관 대출이라도 좀 알아봐 주렴. 제 간절한 부탁에 딸애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어떡해? 아빠가 저번에 갈아탄 그 연금저축보험이랑 상속형 보험, 그거 지금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도 안 나와. 그리고 대출도 이미 아빠가 카페 운영비로 쓴다고 해서 한도가 다 찼단 말이야.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바친 그 보험들이 정작 제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너 아빠 위해서라며. 아빠 노후 책임진다며. 제가 소리를 지르자 딸애는 나도 내 실적 채우느라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건물주라 여유 있는 줄 알았지.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자식도 결국 자기 인생이 먼저라는 것을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애는 제 연금 300만 원을 믿고 제가 무한정 돈을 낼 수 있는 화수분인 줄 알았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딸에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량 고객님이었던 겁니다. 가족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뼈아픈 노후 자금이 딸의 실적 수당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데 혹시 여기서 쓰러지면 이 빚은 다 누가 갚나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이고 대출이고 다 꼬여버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체납 고지서였습니다. 카페 매출은 안 나오는데 재산 점수는 높게 잡히고 연금 소득까지 합산되니 건보료가 매달 50만 원 가까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 이번 달까지 미납금 안 내시면 연금 통장 압류 들어갑니다. 공단 직원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제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 압류된다니요. 그건 제 목숨줄입니다. 그 돈 없으면 저는 당장 다음 달 약값도 밥값도 없습니다.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하고 세금 냈는데 노후에 사업 한번 잘못했다고 제 유일한 생존 수단인 연금까지 뺏어가려 하다니. 세상이 참 냉정하다는 걸 69세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식당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열었지만 고물가의 경기가 안 좋아져서 예전만큼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커녕
아들이 카페 문 닫으라고 할까봐 무서워 전전긍긍해야 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건강이었습니다. 매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다 보니 혈압이 180까지 치솟았고 결국 저는 카페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천장이 보이더군요. 옆에서 울고 있는 아내 은자 씨의 수척한 얼굴을 보니 제가 무슨 짓을 했나 싶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우리 노후를 다 망쳤어. 연금 300만 원 받는다고 떵떵거리던 김 부장은 간데 없고 병원비 걱정에 손을 떠는 초라한 노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시죠? 저도 1년 전에는 웃으며 유튜브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파산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제일 먼저 저를 반겼습니다. 여수 바다가 아니라 병원 천장을 보고 누워있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당신, 이제 좀 정신이 들어? 119 구급차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내 손을 꽉 잡았는지 알아? 아내 은자 씨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평생 대기업 부인 소리 들으며 고생 한 번 안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69세 나이에 병원비 걱정부터 하게 만든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쓰러진 사이에도 은행에서는 독촉 문자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당장 급한데 딸애가 가입시킨 그 수많은 보험들은 정작 이럴 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군요. 실비보험 하나 제대로 처리 안 돼서 병원 원무과 앞에서 서성거리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내가 가입시킨 게 다 저축형이라 당장 나오는 게 없어. 병실로 달려온 딸애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보험 영업하는 자식 둔 게 무슨 죄라고 제 금쪽 같은 연금 300만 원을 꼬박꼬박 갖다 바쳤는데 막상 제가 쓰러지니 간병인 한 명 쓸 돈이 없어서 아내가 그 가녀린 몸으로 저를 수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 보내면 거기서 쓰러질 것 같아서라며. 억지로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의 자존심은 병원 밥그릇보다 더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가장 큰 생선구이 식당을 하는 아들 녀석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말수 적고 착실하던 녀석이 이번에는 제법 크게 화를 내더군요. 아버지, 대체 카페 빚이 얼마예요? 아파트 담보까지 잡혔다면서요. 아들의 외침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했다. 네 엄마랑 편하게 살려고 시작한 일이야. 제 변명에 아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연금 300만 원이면 충분했잖아요. 왜 무리하게 대출받고 딸내미 보험 실적까지 다 채워주신 거예요? 아들의 말이 화살이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짐이 되어버린 꼴이었죠. 아들은 제 손에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쥐어주며 카페부터 정리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카페를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지금 돌산 카페 거리에 매물이 쏟아져요.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이나 안 내면 다행입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매달 200만 원을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제 연금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고 저는 그저 은행의 이자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고 돌아온 카페는 더 춥고 쓸쓸했습니다. 정리해야 할 고지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연금 300만 원 들어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제 모습이 한심해서 실소만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다 내려놓자. 이 카페도 아파트도. 아내의 떨리는 제안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하는 딸에는 그 와중에도 아빠, 지금 보험 해지하면 나 회사에서 페널티 먹어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가족이 저를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수 토박이인 제가 여수에서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긴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으려고 보니 시설 원상복구 비용으로만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서가 날아왔습니다. 통장에는 땡전 한 푼 없는데 연금은 이미 압류 예고 통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아니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선택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니어분들 중에 자식 사업 도와주거나 자식 보험, 실적 챙겨주느라 연금 통장 내주신 분 계십니까?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부모의 자존심은 자식을 돕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밥그릇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아프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거대한 빚더미 속에서 제 아내와 살 집 한 칸이라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었던 국민연금 300만 원이 대체 어디로 다 새어나갔는지 하나하나 숫자를 적어 내려갔죠. 적으면 적을수록 손등 위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금리가 올라 200만 원, 딸애가 가입시킨 보험료가 120만 원, 거기에 건강보험료가 50만 원. 숨만 쉬고 있어도 매달 370만 원이라는 돈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금쪽 같은 연금 300만 원을 다 털어넣어도 매달 70만 원씩 빚이 쌓이는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에 카페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우리 부부 약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었죠.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끝까지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카페 매출로 메꾸면 된다는 희망은 이미 여수 앞바다의 물거품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성공한 사장님이 아니라 은행과 보험사의 우량 노예였던 겁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저는 결국 자존심을 다 버리고 보험 영업하는 딸애를 다시 카페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라 통보를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그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 보험들 오늘 다 해지해라. 아빠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제 단호한 말에 딸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빠, 지금 해지하면 내 실적 다 깎이고 회사에서 페널티 먹어. 그리고 지금 해지하면 아빠가 낸 돈 3천만 원 넘게 날아가는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응? 딸애의 울음 섞인 호소에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마른 기침 소리가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너는 내 실적이 중요하고 아빠는 지금 네 엄마랑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내가 아빠 딸이라면 실적 타령하기 전에 이 짐부터 내려놓게 도와줘야지. 제가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딸애는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만 하더군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딸이 가져온 해지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보험을 해지하고 나면 목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4년째 부어온 보험금이 사업비니 뭐니 다 떼고 나니 원금의 60%도 안 되더라고요. 5천만 원 가까이 부은 돈이 고작 2,800만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대출 이자와 건보료를 갚고 나니 손에 남는 건 다시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자식 실적 챙겨주려다 제 노후 자금을 이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린 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몰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법무사님, 제 연금 300만 원은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이거 압류되면 저랑 제 처는 죽습니다. 제 절박한 말에 법무사는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사장님, 지금 카페 빚에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합치면 3억 원이 넘어요. 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 구조로는 못 버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든 카페를 권리금 포기하고서라도 당장 정리하셔야 해요. 개인회생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 김지훈이가 여수에서 소문난 성공한 은퇴자가 회생이라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는 저에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연금이 높으면 회생 절차에서도 가용소득이 높게 잡혀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차라리 아파트를 매각해서 빚을 청산하는 게 현실적일 수 있어요. 아파트까지 팔아야 한다니 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은퇴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저는 집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식들과의 관계까지 너덜너덜해진 패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연금 3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저를 지켜주는 성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성벽 안에서 제가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여수 돌산 쪽 카페 매물만 지금 수십 개가 나와 있답니다. 제 카페도 보러 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이 카페 좀 가져가 주세요. 돈은 안 받아도 되니 내 빚만 좀 가져가 주세요. 하지만 대답 없는 바다만 찰랑거릴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서 묵묵히 카페 바닥을 닦는 아내의 구분 등을 보니 저는 다시 이를 악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마지막 비상구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저는 제 평생의 훈장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여수의 5억 원짜리 아파트와 돌산 카페를 모두 내놓기로 했습니다. 은퇴할 때만 해도 이 집에서 아내와 손주들 재우며 평생 살 줄 알았는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허망하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낮게 내놓으셨는데도 겨우 임자가 나타난 거예요. 카페도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넘기시는 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중개사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안 괜찮으면 어쩌겠습니까? 매달 370만 원씩 독촉장처럼 날아오는 고정 지출을 막으려면 제 살점을 떼어내는 수밖에 없었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은행이 제 아파트를 빌미로 저를 부려먹고 있었던 겁니다. 대출금 3억 원을 갚고 밀린 이자와 세금 그리고 카페, 원상복구 비용까지 다 정산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고작 1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고작 이 정도인가 싶어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팔고 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사 갈 곳을 정하는 게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평생 30평 넘는 아파트에 살다가 당장 15평짜리 낡은 임대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니 자괴감이 밀려왔죠. 근데요, 막상 좁은 집을 보러 다니면서 아내 은자 씨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봤습니다. 당신, 여기 햇볕은 잘 드네. 우리 둘이 살기엔 딱 맞겠다. 이제 카페 걱정 안 해도 되니 나는 여기가 천국 같아.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꿈을 꿨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카페 문 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핸드폰으로 날아오는 카드값 결제 문자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됐거든요. 저는 그날 밤 제 연금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제는 이자로 빠져나갈 200만 원도 없고 딸애의 실적을 위해 붓던 120만 원의 보험료도 없습니다. 딸애와는 한참을 싸우고 울고 난 뒤에야 보험을 다 정리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해? 라며 울던 딸애도 제가 집까지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걸 보더니 더는 고집을 피우지 않더군요. 대신 딸애는 매달 제가 냈던 보험료의 반이반이라도 용돈으로 붙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착실하게 식당하는 아들 녀석은 아버지, 이제야 잠 좀 자겠네요 라며 소리 없이 제 손에 30만 원을 쥐어주고 갔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남들 시선에 민감했던 제가 김 부장, 집 팔고 이사 갔다며?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처음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도 탈퇴하고 한동안 집 밖으로 안 나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선이라는 건 남이 아니라 제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막상 내려놓고 나니
세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연금 300만 원의 진짜 가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매달 25일 연금 300만 원이 들어오면 이제는 그 돈이 오롯이 우리 부부의 몫입니다. 임대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로 40만 원 정도 나가고 우리 부부 생활비로 150만 원을 씁니다. 나머지 110만 원은 비상금으로 차곡차곡 저금하고 있죠. 이제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살 때 잔액 부족 뜰까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아내와 일주일에 한 번씩 여수 맛집 찾아다니며 맛있는 거 먹는 게 제 유일한 낙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마음이 평온하냐에 달려있더라고요. 연금 300만 원은 사업 자금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품위를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자존심 세운답시고 끝까지 아파트를 움켜쥐고 카페를 계속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병원 침대에 누워있거나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을 겁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라던 그 처절했던 고백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마주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여수 돌산의 화려한 카페 사장님 타이틀은 잃었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1년은 저에게 지옥 같았지만 그만큼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야 진짜 노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제 손에 쥔 이 작은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과거의 저처럼 화려한 겉모습만 쫓으며 노후 자금을 낭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멈추십시오. 진짜 안정은 통장의 숫자보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뼈아픈 조언들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저와 달리 훨씬 평탄할 겁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대기업 부장 소리 들으며 어깨에 힘주고 살던 김지훈이가 1년 만에 왜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졌는지 이제는 다 아셨을 겁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저 노후의 돈과 자존심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겪은 이 피눈물 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딱 몇 가지만 뼈아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진심입니다. 첫 번째는 제발 연금을 투자금이나 이자 낼 돈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 300만 원은 제가 잘나서 받은 보너스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늙어서 밥 굶지 말라고 나라에서 주는 최후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돈을 은행 이자 낼 구멍으로 생각하고 덜컥 대출을 받았습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대출받아도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이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됐습니다. 연금은 말 그대로 생활비여야 합니다. 거기서 단 10만 원이라도 이자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연금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은행의 것이고 자식의 것이고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껍데기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자식 리스크입니다. 자식에게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혹은 자식에게 미안해서 내어주는 그 마음이 리스크입니다. 제 딸애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철부지였을 뿐이죠. 하지만 부모가 되어 자식 실적 좀 올려주겠다고 들었던 그 수많은 보험들이 제 노후를 난도질했습니다. 화재보험, 치매보험, 암보험. 이름만 들으면 다 저를 위한 것 같지만 정작 제가 돈이 없어 쓰러졌을 때는 그 어떤 보험도 당장 제 입에 들어갈 약값 한 푼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보험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분의 연금 통장은 끝까지 비밀로 하십시오. 아빠 연금 300만 원 나오니까 여유 있잖아라는 말이 자식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위기에 처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이지 않는 비용의 무서움입니다. 사업자 등록 하나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료 폭탄이 날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직장 다니는 아들 밑에 있으면
한 푼도 안 낼 돈을 사장님 소리 듣겠다고 매달 50만 원씩 내야 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버는 것보다 나가는 구멍을 막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이거 모르면 여러분 연금의 20%는 그냥 세금으로 날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제발 체면을 버리십시오. 대기업 부장이었네, 공무원이었네 하는 과거의 명함은 퇴직하는 날 공장 정문에 버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 사장님 소리 한번 듣겠다고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날렸습니다. 지금 저는 15평 임대주택에 살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입니다. 이제는 동창회 가서 비싼 술값 안 내도 되고 자식들 눈치 보며 보험 안 들어줘도 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성공한 노후는 300만 원 연금을 온전히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삶이었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시장 가서 3만 원어치 장 봐서 맛있게 저녁 먹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저처럼 다 잃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쥐고 계신 그 연금 통장,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성이고 방패입니다. 절대 그 방패를 남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인생 참 길고도 짧더라고요. 69세에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다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남은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아프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부디 평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딱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연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생존비다. 둘째, 자식의 부탁이라도 내 노후 자금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셋째, 보이지 않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절반 이상 성공한 겁니다.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내일이 있고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지훈 씨도 이제 작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노후 준비로 고민하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처럼 다시 일어서려는 시니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현실적이고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여수에서 지훈 씨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